이제 내 인생도 끝인가? 뒷방 늙은이로 잊혀지는 건가?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신가요? 지난 3부에서 우리는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이 한순간에 강진 유배지로 추락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막 뒷방에 처박혔을 때 정약용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좁은 방에서 혼자 늙어가는 대신 무려 500권의 책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8년이라는 지독한 고독을 어떻게 조선의 미래로 바꾸었는지 오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배라고 하면 모든 게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는 시간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를 하늘이 내게 준 안식년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양에 있을 때는 정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느라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진이라는 먼 곳으로 떨어지니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상황은 처참했지만 여기서 운명적인 인연을 만납니다. 해장 스님 덕분에 주막을 벗어나 산 좋고 물 맑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다산초당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닙니다. 정약용에게 이곳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조선을 그려내는 거대한 설계 사무소였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그는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집은 기둥부터 석가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그는 무너져가는 집을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짓는 국가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운영의 청사진, 경세유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전체의 운영체제, 즉 OS를 완전히 업데이트해서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사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죠. 시스템을 정비한 그는 이어서 리더들의 품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그 유명한 목민심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에 왜 마음심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자기가 유배객이라 직접 다스릴 수는 없으니 마음으로나마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는 간절한 뜻이 담긴 겁니다. 당시 현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금을 내라며 소를 뺏어가자 한 아버지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천인공노할 사건까지 벌어졌거든요. 정약용은 그 피 묻은 소식을 듣고 울분을 토하며 지방관들에게 일갈했습니다. 관리의 본분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지 고혈을 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정약용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흠흠신서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흠흠이란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판결을 내릴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강조한 거죠. 당시에는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막기 위해 수천 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정약용의 따뜻한 정의감이 깃든 그야말로 조선판 과학수사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냉철한 이성으로 세상을 분석했던 정약용 선생, 자칫 차가운 비판가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뜨거운 심장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누구보다 깊고 다정한 사랑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강진의 시골 아이들을 거두어 조선 최고의 학술 군단으로 키워냈고 스승은 자료를 분류하고 제자들은 정성껏 옮겨 적으며 그 좁은 다산초당을 어느새 국가급 연구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산골소년 황상과의 인연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황상은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스승 다산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처럼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막힌 둔재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산이 빙그레 웃으며 제자에게 적어준 세 글자가 바로 부지런할 근자 3번, 즉 3근계였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오만해지기 쉽지만 너처럼 둔한 사람은 한번 파고들면 무너지지 않는 큰 벽을 쌓을 수 있다며 격려했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년을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고독을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약용에게 고독은 나를 갈고 닦는 가장 순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잊혔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유배지라는 감옥을 다산학단이라는 최고의 대학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내가 지금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거죠. 정약용이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이가 57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대신 강진에서 쓴 500권의 원고를 보따리에 싸들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마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비록 세상에 쓰이지 못했으나 내 책들은 후세에 쓰일 것이다. 이 자신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다산초당은 어디인가요? 지금 계신 그 거실일 수도 있고 매일 가는 공원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정약용처럼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지혜들을 적다 보면 그게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현대판 목민심서가 될 겁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지만 그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메모장 하나를 준비해서 오늘 내가 느낀 감사한 일이나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를 딱 3줄만 적어보세요. 그 3줄이 모여 여러분만의 위대한 저서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 그 삶의 의미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약용의 500권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